어느 가을날 오후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전원주택에서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켠에서는 72살의 김진태 씨가 7살, 손자 하준이와 함께 나무 블록을 쌓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죠. 할아버지, 이것 봐요. 성 완성됐어요. 하준이가 두 손을 번쩍 들며 자랑스럽게 외치자 진태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하준이가 정말 대단하구나. 할아버지보다 더 잘 만들었네. 그런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는 하준이의 눈에는 온 세상의 별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김진태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업도, 돈도, 명예도. 이 작은 손자의 웃음소리 하나면 모든 게 충분했으니까요.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아온 나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게 일상이었던 삶이었죠. 아들 민준이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며 달려와도 아빠는 바빠, 나중에라며 밀쳐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는 그게 가장을 위한 일이라고,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준이는 달랐습니다. 은퇴하고 난 뒤 얻은 이 천사 같은 손자는 내가 평생 놓쳐온 모든 소중한 순간들을 선물처럼 안겨주었습니다. 처음 할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은 완전히 이 아이에게 사로잡혔습니다. 하준아, 내일 우리 연못에서 낚시할까?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쓰던 낚싯대가 있거든. 정말요? 와, 할아버지 최고예요. 하준이가 내 목을 꼭 껴안으며 볼에 뽀뽀를 해주자 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아, 이런 행복이 세상에 있었구나. 왜 진작 몰랐을까요? 저녁 식사 시간, 며느리 수진이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밥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회사 일로 조금 늦었지만 이렇게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저는 참 좋습니다. 하준이 아빠,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민준이는 아니, 별일 없어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뭔가 걱정이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이런 화목한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하준이가 할아버지를 제일 많이 이야기한다고 해요. 수진이의 말에 하준이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우리 하준이가? 내 마음이 또다시 따뜻해집니다. 이 아이에게 내가 그렇게 큰 존재구나. 식사 후 하준이를 재우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내 품에 안겨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 닮았죠? 엄마가 그러는데 할아버지 어렸을 때랑 똑같다고 해요. 그럼 우리 하준이는 할아버지를 쏙 빼닮았지. 눈도, 코도, 심지어 성격까지도 말이야. 정말 그랬습니다. 하준이를 보면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 고스란히 떠올랐어요. 호기심 많고 활발했던 어린 시절 말이죠. 같은 핏줄이라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같이 놀아주세요. 물론이지. 할아버지는 하준이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거든. 아이가 스르르 잠든 뒤 나는 조용히 방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민준이와 수진이가 무언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내가 나타나자 급히 대화를 멈췄습니다. 무슨 이야기하고 있었니?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님. 그냥 하준이 교육 문제로. 수진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하준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 같았습니다. 이 작은 손자 하나 때문에 72년을 살아온 내 인생이 비로소 완성된 것 같았습니다.
핏줄이라는 건 정말 신기한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 소중한 유전자가 이어져 내려오는 걸 보면 가슴이 벅차올라요. 하준아, 할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넌 알까?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손자야. 그런데 며칠 후 우리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토요일 오후 하준이와 함께 마당에서 자전거 타기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가 이제 보조바퀴 없이도 제법 잘 타게 되어서 할아버지인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할아버지, 봐요. 혼자서도 잘 타요. 하준이가 신나게 외치며 페달을 밟았는데 그만 앞바퀴가 작은 돌에 걸리면서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야. 하준이의 비명소리에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급히 달려가 보니 아이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준아, 괜찮아? 할아버지가 있다. 울지 마라. 나는 당황한 마음을 억누르며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준이는 울음을 그치고 오히려 내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더군요. 할아버지, 울면 안 돼요. 하준이는 아프지 않아요. 이런 어린 것이 자기보다 내 걱정을 하다니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민준아, 빨리 와봐. 내가 급하게 소리치자 집안에 있던 아들 내외가 헐레벌떡 뛰어나왔습니다. 어머 하준아. 수진이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아이를 확인했고 민준이는 바로 차키를 들고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응급실까지 가는 차 안에서 내 마음은 천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품에서 조용히 있는 하준이를 보니 이 아이에게 상처를 입힌 것이 내 잘못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는 큰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상처가 좀 깊어서 몇 반을 꿰매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수술 전에 혈액형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수진이가 AB형이에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그런데 아버님, 어머님은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A형이고요. 아내는 O형입니다. 민준이가 대답했죠. 그러자 의사의 표정이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그게 A형과 O형 부모에게서는 AB형 자녀가 나올 수가 없는데요. 아마 검사에서 실수가 있었나 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 응급실 안이 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그럴 리가 없을 텐데라고 중얼거렸지만 옆에서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어요. 몇 분 후 다시 온 의사가 말했습니다. 혈액형 재검사 결과도 동일합니다. AB형이 맞네요. 혹시 아이가 입양이거나. 아닙니다. 수진이가 갑자기 큰 소리를 쳤어요. 응급실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볼 정도였죠. 죄송해요. 그냥 아이 치료만 해주세요. 의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병원 안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민준이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수진이는 손을 덜덜 떨고 있었어요. 하준이 치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나는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A형과 O형에서는 AB형이 나올 수 없다는 그 말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준이가 우리 손자가 아니라니. 나를 그렇게 똑 닮은 이 아이가요? 의사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하준이가 내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무서웠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있어서 무섭지 않았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항상 우리 하준이를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그때 수진이와 민준이의 이상한 반응도 말이에요. 아니야, 생각하지 말자. 하준이는 분명히 우리 핏줄이야. 나를 그렇게 닮았는데 다른 누구의 아이겠어? 그냥 의학적으로 복잡한 게 있을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작고 미세한 씨앗이었지만 그것은 결국 내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거대한 나무로 자라날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의심이 얼마나 큰 폭풍을 몰고 올지. 며칠이 지나도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준이를 볼 때마다 사랑스러운 마음과 함께 의문이 함께 올라왔어요. 정말 이 아이가 우리 핏줄이 맞나?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결국 결심을 했습니다.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평생 이 의심을 안고 살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하준이가 유치원에 간 사이 나는 조용히 아이 방에 들어가 칫솔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내 머리카락도 몇 가닥 뽑았어요. 마음이 무거웠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이에요. 검사를 의뢰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하준이와 함께 있을 때도,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도 마음 한편에는 항상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천진난만했어요. 이마의 상처도 거의 다 나았고 매일 할아버지, 오늘 뭐 할까요? 하며 내게 달려왔죠.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검사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하준이는 나를 그렇게 닮았는데 성격도 행동도 심지어 잠버릇까지 똑같은데 말이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일주일 동안 민준이와 수진이의 행동이 눈에 밟혔어요. 평소보다 말이 없어졌고 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수진이는 하준이를 볼 때마다 눈물이 글썽거리는 것 같았어요. 혹시 무슨 걱정이라도 있니? 어느 날 저녁 수진이에게 물어봤어요. 아, 아니에요, 아버님.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요. 수진이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전화를 받은 날 말이에요. 검사 기관에서 받아온 봉투를 손에 든 채 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어요. 결국 집 뒤편 조용한 곳에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자들을 봤을 때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친자관계 불일치 확률 99.99%. 글자가 눈앞에서 흔들렸어요. 다시 읽어봤지만 똑같았습니다. 하준이가 내 친손자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이럴 수가 없어.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손에 든 종이가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었으니까요. 7년 동안 목숨보다 사랑했던 손자가 실제로는 남의 아이라니. 그 순간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렇다면 민준이와 수진이는 알고 있었던 걸까? 나만 바보처럼 모르고 있었던 건가? 그래서 병원에서 그렇게 당황했던 거구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지? 7년 동안이나 말이야. 내가 하준이에게 쏟아부은 그 모든 사랑이 다 헛된 거였단 말인가? 하지만 곧이어 다른 감정이 밀려왔어요. 슬픔이었습니다. 하준이와 함께한 그 모든 소중한 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처음 할아버지라고 불렀던 순간, 함께 낚시하며 웃었던 날들, 아플 때 곁에서 간병했던 밤들.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말인가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하준이가 할아버지 왔다 하며 뛰어와 안겼을 때도 예전처럼 웃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하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른들의 거짓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아니야, 할아버지는 괜찮다. 좀 피곤할 뿐이야. 겨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민준이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하준이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나는 검사 결과지를 손에 든 채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어요.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내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민준이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고 부엌에 있던 수진이도 후다닥 나왔어요. 하준이는 갑자기 큰 소리가 나자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종이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알아? 나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들어 올렸어요. 친자관계 불일치 99.99%. 내 손주가 아니라는 거야. 민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고요. 아버님, 그게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지만 나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7년이야. 7년 동안 나를 속인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하준이는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를 이런 거짓말의 한가운데 둔 것도 바로 저들이었으니까요. 내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는데, 목이 메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바닥에 엎드려 울면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버님. 하지만 사과로 될 일이 아니었어요. 내 평생의 믿음이 산산조각난 마당에 무슨 사과가 소용이겠어요? 그날 밤 나는 방문을 잠그고 혼자 있었습니다. 하준이가 문 앞에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며 불렀지만 문을 열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를 보면 사랑스러운 마음과 배신감이 동시에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엉켜 있었고 가슴은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처럼 무겁기만 했습니다. 문 밖에서 하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아침 먹어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계란 후라이 해줬어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내 가슴을 후벼 팝니다. 이 순수한 아이는 왜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한참 뒤에야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민준이와 수진이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준이가 달려와서 내 다리에 매달렸어요. 할아버지, 어제 왜 무서운 소리 냈어요? 하준이가 잘못했어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잘못한 건 어른들인데 이 순수한 아이가 자기 탓인 줄 알고 있다니. 하준아, 할아버지 잘못이야. 하준이는 아무 잘못 없어. 겨우 그 말을 했는데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나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설명? 7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든 게 무슨 설명이 필요해?
아버님, 정말 어쩔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저희도, 저희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때 민준이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내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아내 탓하지 마세요. 일어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는 소리쳤지만 민준이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버지, 사실은 민준이가 흐느끼며 말을 시작했어요. 사실은 제가 무정자증입니다.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어요. 무정자증? 아들이?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서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3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민준 씨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그런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아세요?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손주를 기다리신다는 걸 아는데 대가 끊긴다는 걸 아버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둘이 그렇게 조심스러워 했구나. 나는 순간 혼란스러웠어요. 화를 내야 할지, 이해해야 할지. 민준이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는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밤마다 울면서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서 나를 속인 거냐? 수진이가 무릎을 꿇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정자 기증을 받아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준이를 얻었어요. 정자 기증? 시험관 아기? 내 머릿속이 어지러웠어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우리 가족이. 하지만 아버님께서는 핏줄이 아니면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그래서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평생 말씀 안 드리기로 했어요. 내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들의 심정도 이해가 가면서도 7년 동안 속았다는 배신감도 컸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 수가 있어? 죄송해요, 아버님. 수진이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도 너무 무서웠어요. 아버님이 하준이를 받아주시지 않을까봐, 쫓아내실까봐. 민준이도 함께 울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하준이는 정말 저희가 간절히 원해서 얻은 아이예요. 비록 핏줄은 아니지만. 핏줄이 아니라고? 나는 벌떡 일어섰어요. 그럼 내가 7년 동안 뭘 한 거야? 남의 아이를 내 손주라고 생각하고 목숨보다 사랑한 게 잘못이었단 말이야? 그때 하준이가 무서워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가 왜 화나요? 하준이가 나쁜 아이예요? 그 순간 모든 게 정지된 것 같았어요. 이 순수한 아이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수진이가 하준이를 안으며 울었어요. 하준아, 괜찮아. 할아버지는 화난 게 아니야. 하지만 나는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나는 좀 혼자 있어야겠어. 그렇게 말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집 뒤편 작은 연못가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들도 나름대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구나. 손주를 기다리는 나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을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7년 동안 속인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만약 그때 진실을 알았다면 나는 하준이를 지금처럼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것이 더욱 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 내외와 말을 섞지 않았고 하준이를 봐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웃어줄 수가 없었어요. 가장 힘든 건 하준이였습니다. 아이는 왜 갑자기 할아버지가 자기를 멀리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매일 내 방 앞에 와서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라고 말했지만 나는 차마 문을 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가장 큰 배신감을 느낀 건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이었어요. 어느 저녁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어요. 아들의 얼굴은 몇 날 며칠 잠을 못 잔 것처럼 초췌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준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지?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그 순간 내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야 어쩔 수 없다 쳐도 내 친아들이 나를 속였다는 게 이게 가장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나를 그렇게 속일 수 있었어?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내 친아버지야. 친아버지를, 아버지.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세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지옥 같았다고? 나는 비웃었어요.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7년 동안이나. 민준이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버지, 제가 무정자증이라는 걸 아버지께 어떻게 말씀드려요? 대가 끊긴다는 걸 어떻게 말해요? 그래도 거짓말은 아니잖아. 내가 소리쳤어요. 솔직하게 말했으면 내가 이해 못했을 것 같아?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남자로서 아이도 못 낳는 제가 아버지 아들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말에 내 마음이 조금 누그러들었지만 여전히 화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나도 내 아버지야. 뭔가 사정이 있으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민준이가 흐느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는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실망? 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지금보다 더 실망할 게 있겠어? 내 아들이 7년 동안 나를 속였는데? 그때 민준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저도 매일 죽고 싶었어요. 하준이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하준이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들의 절규에 나도 잠시 말을 잃었어요. 저는 민준이가 흐느끼며 계속했어요. 저는 매일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 거짓말을 계속해야 하나? 언제까지 아버지를 속여야 하나? 하지만 말하면 아버지가 하준이를 미워하실까봐.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도, 내 아들도 나름대로 고통스러웠구나. 너도.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너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네.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수진이와 둘이서 울었어요. 언제 들킬까봐. 아버지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봐. 나는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내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정말 잘못했어요. 그날 밤 아들이 나간 후 나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그 달빛을 받으며 생각했어요. 이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겠지. 비록 방법이 잘못되긴 했지만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하준이를 지키려고 그랬던 거겠지.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쓸쓸했어요. 내가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였나? 친손자가 아니라고 하면 정말 하준이를 쫓아냈을까?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때의 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는. 며칠 더 지나자 집 안 분위기는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하준이마저도 예전처럼 밝지 못했고 자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나 싫어해요. 어느 날 하준이가 엄마에게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 말이 내 가슴을 후벼 팠어요. 싫어한다고?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이를 어떻게 싫어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하준이를 볼 때마다 이 아이는 내 핏줄이 아니야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내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내가 이렇게 좁은 사람이었나? 핏줄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7년 동안 쌓은 사랑을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나?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배신당했다는 감정이 너무 컸거든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행복한 일상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나는 마치 유령처럼 지냈어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온종일 집안을 서성이거나 마당 구석에 혼자 앉아 허공만 바라봤어요. 가장 괴로운 건 하준이를 볼 때였어요. 아이는 여전히 내게 다가와 할아버지라고 불렀지만 나는 예전처럼 따뜻하게 대해줄 수가 없었어요. 머리로는 이 아이에게 무슨 잘못이 있냐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핏줄이 아닌 아이라는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하준이는 그런 내 변화를 금세 느꼈어요. 아이들은 정말 영리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자기를 예전처럼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나 봐요. 할아버지, 하준이가 뭘 잘못했어요? 어느 날 하준이가 내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맑은 눈동자를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니야, 하준이는 아무 잘못 없어. 나는 겨우 그렇게 대답했지만 아이를 안아주지는 못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마당으로 나갔어요. 별이 유난히 많이 떠 있던 밤이었습니다.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준이와 함께했던 지난 7년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으로 할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날을 기억해요. 하준이가 겨우 돌이 지났을 때였죠. 아직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던 아이가 비틀거리며 내게 다가와서는 알바라고 말했어요. 그때 내 가슴이 얼마나 벅찼던지. 2살 때는 내가 감기에 걸려 며칠 누워 있었는데 하준이가 자기 장난감 의사놀이 세트를 가져와서 내 이마에 체온계를 대주며 할아버지 아프지 마세요라고 했던 기억도 났어요. 그 작은 손으로 내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주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3살 때는 함께 처음으로 낚시를 갔어요. 물론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내 옆에 앉아서 물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날 물고기가 한 마리 잡혔어요. 하준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할아버지가 최고야. 할아버지는 물고기 박사야. 라고 소리쳤던 기억이 생생해요. 4살 때는 내가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가 있었어요. 하준이가 면회를 와서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해줬죠. 할아버지와 자신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삐뚤빼뚤한 선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 같았어요. 5살 때는, 그때 하준이가 유치원에서 처음으로 상을 받았어요.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고 뛸 듯이 기뻐하며 집에 와서 제일 먼저 나에게 보여줬어요. 할아버지, 내가 상 받았어요. 할아버지한테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6살 때는 내 생일을 챙겨줬어요. 엄마, 아빠와 함께 케이크를 만들어서 깜짝 파티를 열어줬죠.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라고 말하며 내 볼에 뽀뽀해 주던 모습. 그리고 7살인 지금까지. 이 모든 순간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아름다운 추억들이 거짓이었다는 말인가요? 핏줄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게 의미 없어지는 건가요? 나는 별을 바라보며 자문했어요. 진태야, 넌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7년 동안의 그 모든 사랑이 가짜였다고 생각하느냐? 마음 깊은 곳에서 대답이 올라왔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랑은 진짜였어. 하준이의 사랑도, 내 사랑도 모두 진짜였어.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왜 예전처럼 하준이를 안아줄 수가 없는 걸까요? 며칠 더 지나자 하준이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어요. 예전처럼 밝게 웃지 않고 자주 혼자서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밥도 잘 먹지 않고 밤에 가끔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했어요. 하준아, 왜 그러니? 어디 아파?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봐도 하준이는 그냥 고개만 저었어요. 그런 하준이를 보니 내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나 때문에 이 순수한 아이가 상처받고 있구나. 어느 날 오후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준이가 조용히 내 옆으로 와서 앉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하준이가 어디 가면 될까요? 뭐라고? 나는 깜짝 놀라 아이를 바라봤어요. 하준이가 없으면 할아버지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그 순간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런 순수한 아이가 자기 때문에 가족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니. 하준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어요. 할아버지, 하준이가 나쁜 아이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화나신 거예요? 아이가 흐느끼며 물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하준이를 끌어안고 싶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에게 너는 잘못이 없어. 할아버지가 잘못했어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의 상처가 그것을 막았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지를, 내 평생의 가장 큰 행복을 내 손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것을. 그 후 며칠 더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더욱 침울해져만 갔어요. 하준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예전처럼 뛰어다니며 노는 모습도 보기 힘들었습니다. 아이는 마치 자신이 이 집의 걸림돌이라도 되는 양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민준이와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밥상에서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대화라고는 꼭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이 집이 예전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그런 곳이었나 싶을 정도로 조용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나는 툇마루에 앉아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져서 나뭇잎들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왠지 내 마음 같아서 더욱 쓸쓸했습니다. 그때 하준이가 조심스럽게 내 곁으로 다가왔어요.
아이는 내 눈치를 보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나는 고개를 돌려 하준이를 바라봤어요. 아이의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볼살도 빠지고 눈 밑에 그늘까지 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하준이한테 화났어요?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나는 겨우 그렇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하준이가 한 걸음 더 가까이 와서 작은 손으로 내 큰 손을 살짝 잡았어요. 그 따뜻한 온기가 내 마음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하준이가 할아버지 사랑해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그 순간 내 가슴이 뜨끔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 순수한 아이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구나. 하준이도. 나는 말을 시작했다가 목이 메어 멈췄어요. 하준이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구겨지고 찢어진 종이였는데 자세히 보니 그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받아주세요. 하준이가 그 그림을 내밀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그림을 받아들었어요.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이었는데 할아버지와 하준이가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림 아래쪽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하준이가. 언제 그린 거야?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젯밤에. 할아버지가 하준이 미워하실까봐 무서워서 잠이 안 와서. 그래서 그렸어요. 하준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이 순수한 아이가 밤새 무서워하면서도 나를 위해 그림을 그렸다니. 할아버지, 울면 안 돼요. 하준이가 놀라서 내 볼을 작은 손으로 닦아주려 했어요. 하준이가 나쁜 아이라서 할아버지가 우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너는 나쁜 아이가 아니야. 하준이가 깜짝 놀라 한 발짝 물러섰어요. 하지만 나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이 순수한 아이를 상처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준아. 나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너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할아버지. 하준이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였어요. 할아버지가 바보였어. 정말 바보였어. 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인데 왜 그걸 잊고 있었을까? 하준이가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와서 작은 팔로 내 목을 꼭 끌어안았어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하준이는 할아버지 미워하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얼음이 녹아내렸어요. 핏줄이 뭐가 중요해? 이 아이가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이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나는 하준이를 꼭 안았어요. 7년 동안 이 품에서 자란 이 아이가 내 피를 나눈 것보다 더 소중한 내 손자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준아, 미안해.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해. 나는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바보였어. 할아버지는 바보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할아버지예요. 하준이가 내 품에서 고개를 들며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하준이의 환한 웃음이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내 마음이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다시 같이 놀아줄 거예요? 하준이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너랑 매일 놀아줄게. 낚시도 가고 자전거도 타고.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와, 정말요? 하준이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할아버지 최고.
그 모습을 보니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할 뻔했는지 깨달았어요. 핏줄이라는 한 글자 때문에 이렇게 소중한 사랑을 놓칠 뻔했다니. 그때 집안에서 민준이와 수진이가 나왔어요. 우리 부자의 모습을 보더니 두 사람의 얼굴에도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아버님,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아, 민준아, 내가 너무 좁게 생각했구나. 그날 오후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마당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하준이는 예전보다 더 밝게 웃었고 나도 진심으로 아이와 놀아줄 수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하준이가 내 무릎에 앉아 졸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중요한 건 핏줄이 아니라 사랑이구나. 그 사랑 앞에서는 혈연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어요. 하준이와 화해한 후 마음의 짐이 덜어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수진이와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정리했어요. 며칠 동안 신경 쓰지 못해서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거든요. 빗자루로 낙엽을 쓸면서 생각했어요. 내 마음도 이 낙엽처럼 정리가 필요하구나. 할아버지, 하준이가 뛰어나와 내게 달려들었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밝고 활기찬 하준이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우리 하준이 일찍 일어났네? 할아버지랑 같이 청소할래? 네. 하준이도 도와줄게요. 아이가 신나게 대답하며 작은 빗자루를 가져왔어요. 함께 마당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민준이와 수진이도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표정이 있었지만 어제보다는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청소를 마치고 아침을 먹으면서 나는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걸 정리하고 새 출발해야 한다고. 민준아, 수진아. 내가 젓가락을 놓고 말을 시작했어요. 가족들에게 할 말이 있다. 두 사람이 긴장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하준이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고요. 지난 며칠 동안 나는 천천히 말했어요. 많이 생각해봤다. 그리고 깨달았어. 수진이가 불안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어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핏줄이 다가 아닌데 왜 그렇게 집착했을까? 아버님,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말을 멈췄어요. 아니야,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줘. 나는 하준이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를, 우리 하준이를 7년 동안 키우면서 내가 느꼈던 그 모든 행복이 거짓이었을까? 아니야. 그건 진짜였어. 그 누구보다 진짜였어. 하준이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하준아, 내가 아이를 향해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며칠 동안 이상하게 굴어서 미안했어. 하지만 이제 확실하게 말해줄게. 나는 하준이의 두 손을 잡았어요. 너는 할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손자야.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손자야. 하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그 순간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들도 힘들었겠지. 나 때문에 얼마나 무서웠겠어. 하지만 이제는 비밀도 없고 거짓말도 없어.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네, 아버님.
수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오후 나는 하준이와 함께 오랜만에 연못으로 낚시를 갔어요. 아이는 예전보다 더 신나게 물고기를 기다렸고 나는 그런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평온했어요. 할아버지, 물고기 언제 올까요? 하준이가 물었어요. 곧 올 거야.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 돼.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는 참을성이 정말 많으시네요. 하준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참을성이 많다고? 며칠 전에 내 모습을 돌이켜보니 창피했어요. 그때 정말로 물고기가 한 마리 잡혔어요. 하준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할아버지 최고. 역시 할아버지는 물고기 박사라고 소리쳤어요. 우리 하준이가 복을 가져다 줬나 보다. 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준이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가 다시 예전 할아버지가 되어서요. 그 말에 내 가슴이 뭉클했어요. 맞아, 나는 다시 예전의 할아버지가 되었어. 아니, 더 나은 할아버지가 되었을지도 몰라.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하준이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수진이와 민준이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어요. 아버님,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이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뭘 감사해. 내가 할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밤 하준이를 재우러 갔을 때 아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내일도 같이 놀아주시죠? 물론이지. 할아버지는 우리 하준이와 평생 같이 놀 거야. 와, 평생이요? 하준이가 눈을 반짝였어요. 응, 평생.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너는 내 가장 소중한 손자야. 아이가 스르르 잠이 들자 나는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거실에서 민준이와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민준이가 말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 같은 분이 계셔서 하준이가 행복할 거예요. 우리 모두가 행복할 거야. 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핏줄이 있든 없든 하준이는 내 목숨보다 소중한 손자야. 이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아무도 그 아이를 함부로 할 수 없어. 마지막으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하준아, 할아버지가 너를 평생 지켜줄게. 너는 내 가장 귀한 손자니까. 비로소 우리 가족은 핏줄을 넘어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